이번 강의는 7강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번 6강 강의 이어서 페이지 수로 이야기하면은 31페이지고 위에 단락입니다. 위에 단락, 그 7강 위에 단락부터 다시 이제 그대로 설명드리면서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적어놓은 그대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 지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면은 중간 단락. 양력에서는 하루의 시간을 아까 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말하면은 픽스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력에서는 1년의 기간도 365일이라는 것으로 거의, 물론 윤달 하루라는 것을 빼고 거의 365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자 하면은 양력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는데 양력에서는 365일 곱하기 24시간 이래야 하면 여기에 1년의 시간이 약 8,760시간 정도가 이게 나옵니다. 8,76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1년, 소위 말하는 1년간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8,760시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즉 이것을 1년간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은 24시간 곱하기 365일은 8,760시간이 되더라. 즉 양력에서는 1년을 지구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자전과 공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자면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늦고 빠름에 상관없이 8,760시간으로 고정하고 있다 이 말. 이게 지구의 움직임이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고정하여 놓고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오차가 생겨나더라. 그러므로 양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양력에서는 4년마다 윤달을 두어서 그러한 시간의 오차를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줄여 나가고 있다. 그럼 명리에서 24절기는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타원형으로 태양의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아가므로 위치에 따라서 말하면은 자전의 속도과 공전의 속도가 조금 달라지더라. 요건 뒤에서 3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위에 나와서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거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말하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자전이 지구 다시 앞에 32페이지 돌아서 그 밑에 달라고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시간이 약간씩 다르더라. 이 말은 지구의 자전인 하루로 본다고 해도 봄일 때의 하루의 시간과 겨울일 때 하루의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지구의 공전인 계절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지구의 움직이는 속도와 겨울에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명리에서 말하는 24절기는 하루의 시간을 꼭 24시간 또는 8,760시간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리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양력에서 이야기하는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을 이 말입니다. 절기에서 말하면 360일이라는 것으로서 360일로 거의 나누어지면은 여기 하루의 시간이 여기서는 24시간이라는 걸로 고정됐지만은 이걸 대략 계산해 보면 24.3333시간이 나옵니다. 막 계속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24시간 그렇게 24시간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24시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그 계산을 이제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8,760시간 나누기 360일을 하면은 24.3333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또 아니더라. 그 마찬가지로 1년을 8,760시간이라는 걸 정해놓은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은 양력에서는 이렇게 365일 24시간 말하면 정해놨지만은 24절기에서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으로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360일이라고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몇 시간씩 플러스가 되고 혹은 몇 시간씩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말하면 360일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몇 시간이 플러스가 되고 하루의 시간이 24시간보다는 길다 이 말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그 하루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0.3시간이 깁니다. 그러한 24절기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년을 꼭 8,760시간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지구에서 어떤 기준을 지지의 입춘이라고 할 때 하루의 시간에서 입춘이 태양과 일치하는 것도 지구의 자전 속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현대의 시간으로 32페이지 24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는 24시간보다 더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 그 말하면은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위법으로 자연 흘러가는 그대로 시간을 결정된 거다. 그래서 1년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꼭 8,760시간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입춘점을 기준으로 어떤 해의 입춘에서 다음 해의 입춘까지의 시간은 8,760시간보다 많을 때도 있을 것이며 모자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구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어떤 그건 참 이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 안에 있는 이 태양 같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만약 지구의 어떤 기준점이 입춘점이라 한다면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돌고 돌아서 어떤 시점에 왔을 때 입춘점에 맞선 그거를 해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덜 왔어도 입춘이 될 수 있고 조금 지나갔어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러한 지구의 위치가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덜 왔어도 입춘이 될 수 있고 조금 지났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은 게 24절기에서의 시간 계산법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도 있다는 것. 그래서 24절기에서는 태양의 입춘점이 일치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가 바뀌는 것이 되므로 시간적으로는 8,760시간이 넘었건 모자랐건 간에 1년이라는 시간의 구분을 하고 있더라. 요까지 이해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중간 정도 위에 그러므로 명리력인 24절기에서 유식갑자의 흐름을 본다면은 어떤 달의 월입 시간에서 다음 달의 월입 시간까지의 시간이 각각 다르게 차이가 나며 입춘의 시간도 해마다 차이가 나더라. 그 말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절기 월입일 설말인 월입 시작되는 월입일의 어떤 월입일의 시간이 말입니다. 월입일의 시간이 매년 같은 묘월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고 더군다나 뭡니까 우리가 입춘이라는 연이 시작되는 입춘 시간도 이 말입니다. 매년 달리 되는 이유가 금시 설명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그대로 적용시킨 시간이므로 24절기에서는 양력과 음력에서 말하는 윤달이 있을 수가 없다.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시간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절기력인 육식갑자의 일진에 음력 날짜가 무조건 부여되는 것에 의해서 만설에게 오르는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만설에게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하던 명리에서 사용하는 24절기는 자연의 시간을 그대로 인간의 시간에 적용한 것이므로 지구의 움직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24절기상으로. 즉 24절기의 시간 변화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24절기와 24절기에 붙여진 시간 흐름의 단위인 육식갑자는 명리력이라고도 명리에서 사용하는 농사력, 명리력에서 사용하는 명리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연의 달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명리력인 24절기에서는 하루의 시간이 다 다르며 한 달의 시간도 다 다르며 1년의 시간도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연과 연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이렇게 다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에는 양력에서 말하는 시간 말하는 8,760시간하고는 거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돌아오더라 이 말 같아지게 되더라. 그러므로 하루의 시간 차인 24시간으로 볼 때 0.3333시간의 차이와 0.3333시간의 차이와 말하면 여기서 차이 나는 5일의 차이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면 양력에서는 5일이 많지만은 음력에서는 시간적으로 하루의 시간이 0.33시간이 많다 말입니다. 그거에 인해 가지고 인명리에서 사용하는 춘분이라는 절기 이름이 3월 21일, 22일 전후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이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아까 전 시간에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의 시간 차이인 0.3333시간이라는 시간과 양력에서의 5일이라는 날수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주문, 춘분, 하지, 추분, 동지라는 24절기에서 사용하는 24절기가 양력의 날짜와 같아 지나는 것이며 그러한 것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착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착각, 오해가 혹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명리력인 24절기의 시간 흐름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은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케플러라는 자 그런 사실을 알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도 나와 있죠. 뭐냐 하면은 이미 약 400년 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케플러 어떤 분들은 케플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마는 케플러 법칙 케플러라는 사람이 케플러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말은 케플러 법칙 중에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나옵니다만은 케플러 제1법칙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이게 뭐 우주물리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이야기는 절기력이 이제 태양이 있으면은 이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만 봄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렇게 놓고 볼 때, 겨울이라는 거 볼 때 이렇게 놓고 서로 할 때 말하면은 이 케플러 제1법칙은 이 기간이 말하면은 30일 같으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30일 움직인 거나 여기에 이거는 거리가 뭡니다. 거리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 30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30일 합니다. 케플러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홈페이지 그 자료집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일 이거 보면은 요거는 거리가 짧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짧고 여기 지금 보면 거리가 길지요. 쉽게 하자면 거리가 깁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일수로서는 같은 3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일 동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본다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좀 뭡니까 멀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보면 빨리 좀 가야만 빠르게 움직여야만 30일 동안 갈 수 있고 여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좀 느리게 가더라도 도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기는 하루의 시간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느리게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로 나온다. 그렇지만 케플러 제2법칙이 그렇긴 해. 같은 30일 움직인 거로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아. 말하면은 24시간보다 더 걸리는 24시간보다 더 되는 거 곱하기 30일이나 말하면 24시간보다 짧은 시간 곱하기 30일이나 같은 30일에 움직인 시간은 동일한 시간으로서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증명이 케플러 제1법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된 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24절기에서 시간, 즉 입춘 시간이 다르고 매달 말하면 월입일, 입춘 시간도 다르고 소위 말하는 월입 시간도 다르고 하루의 시간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책에서 읽으면서 설명드린 거고 또 뭡니까 케플러의 법칙에서도 이렇게 증명한 것으로서 24절기에서 자연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증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은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불과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의 사람이고 24절기에 사용한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3000년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하면은 케플러보다도 더 앞서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요새 논문적으로 증명 어떤 수술만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이미 자연의 이러한 법칙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먼저 이미 이 400년 이전에 이미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24절기란 이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과학적인 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은 케플러라는 사람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금시 말씀드린 케플러 1법칙과 케플러 제2법칙이라는 것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케플러 제2법칙은 1법칙은 거리의 시간 날짜 같은 날짜에 있어서의 날짜와 거리에 있어서의 시간을 이야기한 거고 제2법칙은 이보십시오. 이거는 거리가 좀 짧죠. 이거는 거리가 긴 대신 그 대신 소위 말하는 호각입니다. 이게 좀 짧고 이거는 거리가 짧은 대신 이게 깁니다.
그래서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을 이 말입니다. 같은 날짜로 봤을 때는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은 똑같다라는 것이 케플러 제2, 뭐 이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으면 저도 알 필요도 없고 제2법칙으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자 논문으로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케플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2법칙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그만큼 24절기가 상당한 과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책의 셋째 줄, 33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명리에서는 자신의 생기를 말할 때 양력과 음력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해야 되는데 육기갑자로 생일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말은 내 생일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정유년 뭐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력 혹은 음력 날짜를 개입시켰을 뿐이다. 그러면서 양력 또는 음력 날짜를 개입시킨 그게 음력으로서 개입을 시킨 게 훨씬 빠르니까 마치 명리에서도 음력이라는 날짜가 꼭 필요한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것이다. 이런 것에서 음력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은 사실은 정확한 말은 360일, 1주년을 맞이, 2주년을 맞이하는 360일이 되는 날의 생일이 아닐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33페이지 밑에 달라. 지구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달라진다 했죠. 지금 점점 말하면은 빨라진다 했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지므로 양력에서 윤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초 몇 년마다 1초씩 플러스 시키고 하는 거 있죠. 윤초도 사용하고 있으며 4년마다 윤달도 사용하고 있으며 음력도 비정기적으로 윤달로 조정하여 1년의 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기력 또는 자연의 달력인 24절기에서 60갑자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연 그대로 항상 대입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자연적이며 과학적이며 인간 중심의 대우주적인 시간의 흐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4절기 60갑자의 흐름, 24절기 아까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60갑자의 흐름을 과연 이것이 인간이 만들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으로서 24절기한 설명을 말하면 시간 단위의 계산과 24절기의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자꾸 지금 여러분들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입니다. 이게 명리하면서 왜 필요한, 다른 데는 이런 강의를 하지도 못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명리에서는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명리를 한 사람으로서는 신을 명리를 하고 명리를 한 사람은 꼭 이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드렸듯이 학문에 있어서의 깊이가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태극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극 점점 먼저 하면 여러분들 태극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점점 말하면 명리의 전문적인 지식 쪽으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뭡니까?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태극에 대한 정리. 태극에 대한 정리입니다. 태극에 대한 정리.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책들을 읽어보면 참 이 태극에 대한 설명을 참 장황하고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극을 설명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무극에서 이랍니다. 극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극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이래갖고 어떻게 변한다 이래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 이론 했는 분이라든지 제가 조금 있으면 앞으로 주역책이 나옵니다만은 무국 이렇게 전부 설명하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잊으십시오. 그냥 태극은 태극일 나름일 뿐인데
이 태극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태극이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명리에서 태극이란 조금 태극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태극이란 그 자체 원뜻을 갖고 있는 건 세월의 흐름을 이 말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말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나타낸 것뿐이다. 나타낸 것뿐이다. 다른 의미는 여기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전부 다 이거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태극이 세월의 흐름을 모양으로 나타나? 아까 저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태극의 모양에서 이 말입니다. 봄, 여름, 봄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자체의 가을과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 자체의 빛과 열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가을, 겨울에는 빛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떤 세월에서 추위가 가장 강하더라 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태극이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태극이라는 거는 말하면은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음과 양, 소위 말하는 이기 1이 됐든 이기 0이 됐든 이기 1이 됐든 이기 0이 됐든 혹 1이 됐든 이기 0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흑백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오묘한 절묘한 것이 태극이 되더라. 그래서 이 태극을 그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만은 태극을 그릴 때는 무조건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원을 그리고 마음속에 중심점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에 다시 뭡니까? 원을 하나 더 똑같은 원을 하나 똑같이 그리십시오.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 하나만 지우십시오. 이렇게 하나만 지워버리면은 그게 태극의 모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태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극 말하면 세월의 흐름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뭐다? 태극이라고 이야기하더라. 태극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태극에 대한 정리를 읽어보면은 태극이란 명리에 관한 책 또는 주역의 해석서에서 태극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내용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줄 보는데 이러한 것은 주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극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역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보면은 태극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이 태극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태극에 대한 모양을 오묘한 표현으로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어서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주역을 읽어보면요. 절대로 음과 양이라는 말이 안 납니다. 음과 양이라는 말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태극의 모양을 글로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러한 부분의 표시를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까치발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까치발. 여러분들 까치가 뛰어갈 때 보면 깡충깡충 뛰어는 말하면은 까치 다리에서 보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탁탁탁 뛰어갑니다. 깡충깡충. 그건 까치발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뭐냐 하면은 말하면은 이 부분을 이 사람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더라 이 말.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몇 개 본다면은 태극의 밑부분을 까치가 걷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기도 하고 혹은 태극의 구분을 두 개의 술병 말하면은 이 여러분들 호리병이라고도 하지만은 술병 두 개가 이렇게 한 개의 술병과 이 술병입니다. 요 술병 주둥이 이 말입니다. 이 술병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라고도 주역에서는 태극의 모양을 그렇게도 표시해 놔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술병으로 모양을 오묘하게 표현하고 놓고 있더라. 그래서 주역의 해석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태극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주역과 명리는 올바로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태극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말씀드린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세월의 흐름을 모양을 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태극이란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다. 35페이지 태극에 대한 정리. 태극의 모양은 말입니다. 태극의 모양은 이렇게도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태극을 어떻게 그릴 수도 있나 하면 태극을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태극의 그거를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그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게 태극에는 지지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때는 지지가 반드시 세월이 지지를 부여한다고 24절기에서 됐습니다면은 묘, 유가 지지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럼 세월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로서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극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령하에 다시 이야기하면 태극의 모양을 말입니다. 태극의 모양을 지금 말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거 묘, 유라고 지지를 이래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잘못된 지지 부여다 이 말입니다. 묘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태극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지를 묘, 유라고 붙이든지 안 그러면 이 지지 이름을 안 써도 말하면 지지 12개 쓰지 않았더라도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를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렇게 묘, 오유를 이렇게 태극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묘, 오유를 세월로 이렇게 가는 거 그려놓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지를 안 붙이더라도 자연적으로 소위 말하는 묘, 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극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거는 세월이어서부터 이렇게 들지만 이건 세월이어서부터 뭡니까?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밑에는 자가 오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묘가 되고 진사오가 되고 오미신유가 되니까 묘, 오유가 이건 이렇게 부여가 된다. 그래 이렇게 태극 모양을 볼 때는 이 지지를 또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지지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묘, 유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이렇게 태극을 그리든 이렇게 태극을 그리든 지지를 쓸 때는 반드시 올바로 그리라 이 말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 나와 있는 첫째로 태극의 모양에 따라 세월의 방향,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데 첫째로 아까 쓰면 세월이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보십시오. 태극의 모양이 그렇게 돼 묘, 유가 됩니다. 둘째, 세월이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과 반대로 변할 때 보십시오. 말하면 반대로 때 묘, 유 지지가 달리 붙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 태극을 그려줘야 된다. 이 말, 태극을 그려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부터 서서히 아까 도입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전문 어떤 용어 전문적인 수준 그거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극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밤과 낮의 구분을 이야기한다. 난주 뒤에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태극을 설명할 때 말입니다. 밤과 낮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요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5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9페이지부터 쭉 밤과 낮을 이야기한다 쭉 다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태극을 그려놨을 때 첫째로 밤과 낮의 구분을 이야기한다. 보십시오. 이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 하나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다. 이러면 이렇게 태극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시간을 묘시 여기 오시 이게 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는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는 낮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밤과 낮을 이야기할 때 아까지게 이 말입니다. 요 이야기할 때 한밤에서 낮이 될 때 바로 그냥 낮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극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밤에서부터 낮으로 될 때 바로 컴컴한 어두운 상태에서 바로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극의 모양을 본다 하면은 점점 자시에서부터 밝아진다 하면 점점 밝아져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인시 이 상황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거의 뭡니까? 시범하게 밝아오고 이게 낮에는 가장 더운 가장 밝은 지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오시에서부터 점점 뭡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해갖고 자시라는 밤에 보면 가장 어두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결과적으로 아까 저번식 얼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밤과 낮으로 본다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명 희부물이 해온다는 여명이고 이 부분은 이야기하자 하면은 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완전히 어두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아는 점점 어두워져 들어가는 미명. 즉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완충지대라고 보면은 될 것이다. 완충지대. 이것도 뭐냐 하면은 완충지대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밤과 낮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뭡니까? 태극은 어두움과 밝음. 밤과 낮이니까 이거는 밝은 쪽이고 이거는 어두운 쪽이다. 이 말이에요. 밤과 낮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태극은 따뜻함과 어둠을 구분하더라. 지지, 난주 조금 있다 이제 지지가 나옵니다만은 보십시오. 지지가 나옵니다만은 자축, 인묘, 진사, 음미는 계절적인 이름들로 이 말하면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 하면 자축, 인묘, 진사, 음미, 신유, 순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십시오.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인 의미도 갖고 있죠. 이거는 밝음과 어둠에 해당되고 이 말입니다. 이거는 따뜻한 것과 혹은 차가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따뜻한 쪽과 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태극은 이 말입니다. 계절의 구분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한여름이 말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봄, 점점 차가워지는 아까 입추에서부터 시작하고 한겨울, 대한소한 이 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계절적인 구분을 말하는데 그 계절적인 구분에서도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그럼 계절적인 구분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십시오. 뭐 계절적인 구분이냐? 자, 태극의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자, 묘, 오, 유월을 할 때 이게 계절이라고 봤을 때, 이 말은 계절이라고 봤을 때는 계절이라고 이게 봄과 여름이죠. 이거는 뭡니까? 가을과 겨울이다 이 말입니다. 가을과 겨울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맞지 않습니까? 자월의 한겨울.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소위 말하는 여명과 미명이지만 계절적으로 본다 하면은 소위 말하는 환절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절기. 이 자리도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넘어오는 소위 말하는 환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절기에 소위 말하는 건강 조심하세요 하는 이야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의 적응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은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오기 때문에 적응이 퍼뜩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생기고 더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섞기 쉽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환절기라는 데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만충지대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빛과 열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태극은 나누어진 크기가 똑같아. 7번째 태극은 나누어진 크기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난주 뒤에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비긴과 껍질 관계도 되는데 태극의 모양이 이 말입니다. 반으로 나눠진 이렇게 나눠진데 이렇게 말하면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것도 아니고 혹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쪽이 이렇게 크고 이쪽이 작은 것도 아니고 딱 보면은 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이 자체 말하자면은 이거 수학적인 그걸 한다면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을 봤을 때는 말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증명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걸 증명하라. A가 B와 면적이 똑같은 걸 증명하라. 시험도 치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데 A와 B라는 것은 면적이 똑같더라. 그랬기에 다르지 않더라.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아. 8번째 태극은 양이와 음이의 구분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역의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양이 양간 음간 양음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주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요 부분에 지지가 즉 말하자면은 말하면 요렇게 밝은 부분 이거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놨나 하면은 이거를 양이라고 해놨습니다. 양이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이 의자는 이 양자는 밝고 따뜻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밝고 따뜻한 의자라는 것은 이 의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룹 혹은 같은 계열 말은 같은 계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의자입니다. 한문에 있어서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양이라고 하고 이 지역을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주역에서는 이 지역을 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음자는 음이라는 것은 말하면 차갑고 혹은 어둡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의는 그룹이다 말. 이 양이라는 것은 밝고 따뜻한 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와 음이라는 것으로서 구분되어지더라. 그럼 여기서 또 이야기하자면은 A와 B는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이의 크기와 양이의 크기와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음이 말하면은 음이의 크기는 면적이
얻은 게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동일한 크기로 되더라. 나와 있는 거입니다. 양이와 어미를 이야기한다.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서 태극 양이와 어미의 구분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그리고 태극은 이 중요한 겁니다. 36페이지. 태극은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만 앞으로 신을명리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갔을 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만 전혀 이해하는데 신을명리를 말하면 앞으로 명리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신을명리는 앞으로 명리이론의 정석이 교과서 정석이 됩니다. 명리개혁이 정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책에 적든지 적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걸 찍고 이제 비견과 급제 관계는 또 요걸 쭉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 하면은 비견과 요건 다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일단 쭉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뭡니까?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극은 이제 서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비견과 급제. 이어서 이제 퍼뜩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비견과 급제라는 거는, 비견이라는 거는, 비견과 급제라는 이 용어는 이 말입니다. 서로가 만나기 힘든 서로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비견과 급제의 관계다. 다시 또 이야기하면 난주 설명드립니다. 비견과 급제 관계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급제로 볼 때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즉 소위 말하는 서로가 서로가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비견과 급제인데 그 태극에서는 태극에서 비견과 급제 관계가 이루어지더라.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동일한 힘의 크기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비견이라는 힘의 크기와 급제라는 힘의 크기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태극이라는 이야기 때 이게 비견 같으면은 이게 뭐다 말입니까? 급제가 되는 그런 상이 된다. 비견과 급제. 그럼 이거를 갑과 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난주 뒤에 나옵니다만 갑은 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갑과 을은 비견과 급제 관계 같으면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지를 빼면은 봄과 여름은 을이고 가을과 겨울은 갑이 된다. 그럼 병과 정은 병과 정 두 개가 뭐다 말입니까? 비견과 급제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정이 되고, 다음에 이 크기는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 무토와 기토, 무토는 이게 무토 비견과 급제의 관계. 다음에 경금과 신금, 마찬가지로 경금과 신금이 비견과 급제의 관계. 다음에 두 개 남아있는 임수와 개수. 말하자면 임수와 개수가 비견과 급제의 관계로서 구성되는 비견과 급제의 관계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힘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비견과 급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거를 앞으로 이게 이제 천간이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천간과 갑과 을이 비견과 급제의 관계, 병과 정이 이러한 식으로 비견과 급제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보면 동일한 힘의 크기로 비견과 급제가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고, 다음에 태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의 연속성입니다. 계속 뭡니까? 돌아가는 세월의 연속성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러한 태극이더라. 다음에 그 밑에 태극은 이분법이지하고 완충지대 혹은 중립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태극은 방향을 표시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무엇이죠? 말하면은 이게 이제 자니까 이게 이제 북쪽이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북쪽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남쪽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쪽입니다. 여기 이제 동쪽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서쪽이 되는 그러한 관계다. 방향도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태극은 동양과 서양을 말하는데 이건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극은 남반부와 북반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 하면은 양이와 음이 중량 가까이 이게 쥐었습니다만 양이와 음이 소위 말하는 그건 쥐어졌네요. 양이와 음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계절적인 구분,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구분과
밤과 낮이라는 시간적인 구분, 그리고 말하면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고 태극이라는 것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세월의 흐름을 표시해 놓은 구호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거는 태극이라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꼭 익혀두셔야 된다. 그럼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37페이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음양오행과 상극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구나가 처음에 이 신을명리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가 공부하면 음양오행을 접합니다. 음양오행을 접하고 소위 말하는 상생과 말하면 상생과 소위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극한다는 상극, 예. 소위 말하는 상극이라는 이 자체,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 자체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음양오행 상생 상극이라는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게 전혀 내용이 맞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해갖고, 자, 이 음양오행 상생 상극의 부정행기 음양오행과 상생 상극이 죽어야 명리가 산다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생 상극이라는 여러분들 옛날 이런 하는 사람들은 목화 토금수 이 그림 나오면 뭡니까? 환장하듯이 이 그림이 또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양 환장합니다. 그 말은 상생으로 볼 때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하는 이런 논리죠. 그럼 목이라는 거는 그 목이 왜 화를 생? 목이 타고 나면은 말하면 목생화 불을 붙기 위해서는 안목에 있어야 되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참 잘못됐다니까. 음양의 상상상극에 명리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순점이 나와 있는 게 말입니다. 어째 꼭 나무만 불이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탄다 생각하는지 어째 보면 상당히 옛날 이론 한 사람들 이 원래 음양오행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명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어디 나온 소위 말하는 동양 철학, 다시 하면 명리적인 동양 철학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음양오행입니다. 그거를 마치 뭡니까? 명리에서 희한하게 도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명리가 이때까지 잘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논문으로 그래서 이러한 음양을 잘못된 이야기는 나무가 있어야만 불을 타기 때문에 나무가 불을 셈한다. 그러면 저 같은 좀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좀 간 사람은 가스는 그럼 불을 갖다가 화력을 세게 안 만들어주나? 나는 물음표를 받았을 때는 그것도 맞단 말입니다. 또 알루미늄 알지요? 요새 미사일 쏘는데 알루미늄 가루를 가지고 화력을 세게 만듭니다. 그럼 알루미늄 가루도 불을 갖다가 생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알루미늄은 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적으로 청관과 지지를 음과 양으로 나누고 또한 청관과 지지를 오행으로 목화 토금수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내용으로 도와주고 혹은 어떤 것끼리는 견지의 의미로 극한다고 알고 그렇게 사용하여 왔다. 또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원래 명리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동양 철학에서 인간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어로서 사용해서 설명한 것을 명리에서 도입한 것 뿐이다. 희한하게 그걸 갖다 잘못 도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소위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근래 전화 온 분들 다 그럽니다. 책들은 다 읽어보면요. 내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모든 명리에 관련되는 책들은 읽어보면요. 이 그림 다 나오고, 전부 다 음양오행 상생상극.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데 또 어떤 사람 책을 만들어내면 요거 짜집기 하고 혹은 어떤 사람 요렇게 짜집기 하고 만들어내면 전부 다 뭡니까?
50보 100보 같으면은 50보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99.9보 그렇긴 해. 99.9보 100보입니다. 0.1 정도밖에 차이가 없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서술되어 있더라. 기존 모든 명리에 관련되는 책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 명리 발전도 없고 여러분들도 명리에 대한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은 또 밑에 읽으면 음양이란 10개의 천간을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간목, 병화, 무토, 경금자 서서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죠. 천간할 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금, 임수, 양의 천간, 임수는 양의 천간으로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음의 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눈 이제 처음 명리를 접하는 분들은 간목, 을목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병화 이렇게 나오니까 좀 처음부터도 생소하겠지만은 또 생소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하면 천간할 때 천간이란 무엇인가 지지란 무엇인가 할 때 요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지 12개를 자인진 오신수론 양의 양으로 충묘사미 유해는 음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이 오행이라는 이런 것을 또 목, 화, 토, 금, 수라는 것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음양오행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면 그 밑에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살게 해준다는 뜻으로 목은 나무인데 나무는 불을 생함으로 목생화. 그래서 그것이 타고나면 흙으로 되므로 화생토. 흙 속에서 금속이 나오므로 토생금. 금속을 녹이면 물과 같기 때문에 금생수라고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마디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상생이라는 글자의 내용을 본때 상생이라는 글자의 내용을 볼 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즉 다시 A와 B가 있다는 건 A도 B를 도와주고 B도 A를 도와주는 상생입니다. 다시 목과 하가 있으면은 이 상생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부여를 하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목도 말입니다. 목도 화를 생해줘야 되고 화도 목을 생해줘야만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뭐다 말입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상생이 되는데 한쪽에서만 목생화라는 이거는 생해주지 못하고 이것만 생해주는 것 같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생해준다는 상생의 글자를 써서는 안 되고 말하면 편생 한쪽만 소위 말하는 요새 일방통행 완웨이죠. 소위 말하는 일방통행 완웨이입니다. 한쪽만 생해주는 편생이라는 말을 써야 올바른 용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상생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라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말하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로서의 학문적인 마음가짐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37페이지 밑에 또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견지하여 나쁘게 작용한다는 뜻으로 그 내용은 나무는 흙에서 자라므로 흙을 나쁘게 하는 것 같으므로 목극토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흙이므로 토극수 불을 끄는 것은 물을 끄므로 수극화 금속을 녹이는 것은 불이므로 화극금 칼 같은 금속성으로 나무를 자르므로 금극목이라고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극하는 것도 극하는 것 같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극해야 되는데 목극토라고 했으면 이것도 이거를 극하고 이거를 극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극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극토만 되고 이거는 극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도 뭐다 말입니까? 상극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다 말입니까? 편극이 되어야만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말 자체부터 용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모순점으로 말한다면 상생과 상극으로 구분한 것을 먼저 생안을 본다면은 목생하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간목, 을목이 있죠. 간목, 을목 둘 중에서 어떤 목이 병화, 정화, 어떤 화를 생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극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극금이라고 해도 병화, 정화 둘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구분적으로 병은 금을 생해주고 정은 신을 생해준다든지 혹은 병은 신을 생해준다든지 정은 경을 생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구분하지 않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상생이란 말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 아까 설명드린 거네요. 목이 화를 일방적으로 생하고 화는 목을 생하지 않으므로
편생이라는 말이 되어야 옳은 것이 돼요. 상극이라는 말도 편극이 되어야 되는 말이 맞대. 그래서 음양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라고 한다면은 양인 간목은 어떤 작용을 하며 음인 을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답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을 구분해 있어서 각각의 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서 하는 핵심은 음양오행 상생상극은 뭔가 모르게 모순점을 개변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것에 있어 정확한 명리 해석을 할 수가 없던 것이 되더라. 그렇게 놓고 볼 때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 음양과 오행 그리고 상생상극은 천간과 지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을명리론은 이러한 이론과는 다르게 설명되어져 있으며 천간들의 확실한 구분과 그 사용이 정해져 있는 이론. 이러한 내용은 같은 생활을 꺼내서 생활하는 천간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으므로 그런 것을 이제 차차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겠다. 단 상생상극의 이론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거 뭐 연주에서 월간을 찾을 때와 일주에서 시간을 찾을 때 사용되는데 그걸 월두법, 시두법으로서 나눠 설명드리겠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그리고 천간에서 있어서 음양은 대운을 만들 때만 필요한 것일 뿐이지 명리의 해석 통변에 있어서는 음양오행 상생상극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이 죽어야 명리가 산다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7강이죠. 7강 강의를 여기서 끝내고 8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